그게 뭐야? 벌레 먹고 있는 거야? 한 아이의 날카로운 외침에 전체 식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도시락으로 쏠렸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떻게 부르고뉴 소스와 완벽한 수플레를 만들던 그가 발효 음식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상드르 듀퐁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 방문과 비 오는 날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맛보았던 된장찌개 한 그릇에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식당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리의 밝은 봄날 오후였고 햇빛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집에서 가져온 전통 음식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호기심에서 혐오감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제 도시락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제 음식을 내려다보았어요. 저에게는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말린 멸치는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치는 다양한 초록색 나물 요리들 사이에서 밝은 빨간색을 더했죠. 각 음식은 그날 아침에 준비한 전통적인 도시락, 한국식 도시락의 칸마다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응을 이해했어요. 3년 전 저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테니까요. 제 여정이 시작되기 전 저는 전형적인 프랑스 요리사였습니다. 전통적인 부르고뉴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저는 레드와인과 함께하는 풍부한 소고기 스튜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섬세한 소스, 그리고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디저트를 만들었죠. 프랑스 요리는 제 전체 세계였어요. 완벽한 수플레 만드는 법, 최고급 치즈 고르는 법, 그리고 모든 식사에 와인을 맞추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주방은 정돈되어 있었고 예측 가능했으며 익숙했죠. 그러다가 휴가 중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사실 거기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비행기 연결편을 놓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언어, 거리, 관습 모든 것이 파리와 달랐습니다. 둘째 날 저는 작은 식당들로 가득한 좁은 골목을 거닐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문으로 들어갔죠. 한 노년의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작은 나무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메뉴를 읽을 수 없어서 그녀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테이블에 도착한 음식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한국 기준으로는 간단한 식사였죠. 두부, 채소, 조개가 들어간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릇은 제 앞에서 뜨겁게 끓고 있었고 작은 반찬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김치, 양념한 시금치, 콩나물, 그리고 작은 말린 생선. 배열은 아름다웠지만 프랑스에서 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죠. 저는 찌개에 첫 숟가락을 떴고 그 맛은 제가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어요. 깊고 복잡하고 흙내나고 영양가 있었죠. 작은 반찬들은 각각 다른 맛을 더했어요. 어떤 것은 매콤하고 어떤 것은 달콤하고 어떤 것은 새콤했죠. 매 입마다 새로운 것을 제공했습니다. 어떠세요? 식당 주인이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맛이 나는 이유가 뭐죠?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찌개의 기본이 되는 된장의 발효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수세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 그리고 각 재료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맛있는 식사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식사를 만드는지 알려주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매일 그 작은 식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인 김 여사는 저에게 한국 음식 뒤에 있는 철학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오행, 불, 물, 흙, 나무, 금속이 어떻게 맛, 색상, 요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녀는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어떻게 싸는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에너지와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설명해 주었죠. 그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저는 레시피와 이야기로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웠어요. 프랑스로 돌아갈 때가 되자 김 여사는 저에게 그녀가 직접 만든 된장 작은 항아리를 선물했어요. 계속 배우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음식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의 맛이 저를 사로잡았죠. 제 프랑스 요리가 갑자기 그에 비해 1차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가르쳐준 요리를 재현하려고 노력했죠.
인터넷으로 한국 재료를 주문하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결국에는 특별히 그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1년 이내에 저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사에서 한국 요리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요리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고 프랑스 학생들에게 발효의 놀라움, 맛의 균형, 그리고 한국 요리 방법의 건강상 이점을 소개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초등학교 식당에 있게 되었어요. 제 앞에 한국 도시락이 열려 있고 식당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제 음식을 외계 생명체를 학교에 가져온 것처럼 쳐다보고 있죠. 소리를 질렀던 소녀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서 제 도시락 안에 작은 말린 멸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진정한 공포를 보여주었죠. 그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이 속삭이고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어른들은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 음식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아직 갈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식당의 침묵은 단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에 대한 혼란이나 저항에 직면한 첫 번째가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건 벌레가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던 소년을 직접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멸치라고 불리는 작은 생선이에요. 한국에서는 달콤한 간장과 참깨로 조리해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제공하죠. 소년의 얼굴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이 커다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다른 아이들은 제 앞에 있는 낯선 음식에 여전히 확신이 없어 뒤로 물러났어요. 한 선생님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알렉산드르, 점심시간에는 좀 더 일반적인 것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가슴속에서 실망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저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프랑스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리책과 메모로 둘러싸인 작은 아파트 주방에 앉았어요. 벽에는 제가 방문했던 한국 요리와 시장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직접 만든 김치가 발효되고 있었어요. 된장과 고추장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는데 한때는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집을 의미하는 냄새였죠. 프랑스의 한국 음식 문화를 전파하려는 저의 여정은 2년 전 첫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한 그 정확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파리의 레스토랑 주방으로 돌아와 수년간 요리해온 같은 프랑스 요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서울의 작은 식당으로 김 여사에 끓어오르는 찌개 냄비와 매일 아침 준비하는 무지개 색깔의 반찬들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베샤멜 소스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수석 셰프가 말했어요. 발효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고 그것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얻었죠. 한국에서는 채소, 콩, 심지어 생선까지 발효시켜요. 그 과정은 제가 지금까지 맛본 가장 복잡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새로운 맛뿐만 아니라 제가 탐구할 필요가 있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전체 철학이었죠. 저는 한국어 과정에 등록했어요. 주방의 절반을 발효 실험실로 개조했죠. 가족 레시피를 공유하는 한국 할머니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이 고춧가루로 붉게 물들 때까지 김치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파리의 요리 학교 원장에게 이례적인 제안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한국 요리 기술에 관한 수업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시범 운영에 동의했어요. 제 첫 수업에는 단 3명의 학생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발효 과정과 발달하는 유산균의 건강상 이점을 설명했어요. 비빔밥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밥에 채소, 고기, 고추장을 섞는 법을요. 모든 식사에서 균형을 이루는 한국의 오방색과 오미 5가지 맛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날 무렵 세 학생 모두 우리가 준비한 요리의 깊은 맛에 놀랐어요. 소문이 퍼져서 다음 수업에는 12명의 학생이 있었죠. 그리고 20명. 몇 달 내에 제 한국 요리 수업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전문 요리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영양사들은 발효의 건강상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참석했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식사에 한국 맛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어른들이 한국 요리를 감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왜 아이들은 안 될까요? 아이들의 취향은 아직 발달 중이었죠. 아마도 올바른 방법으로 소개된다면 그들은 어른들보다 새로운 맛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파리의 여러 초등학교에 연락하여 한국 음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대부분의 교장들은 이국적인 음식과 잠재적인 학부모 불만을 우려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 국제학교가 시범 운영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학교 식당에 앉아 제 한국 도시락을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가득한 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저는 두부와 교장 선생님과 만났어요. 그녀는 친절한 눈을 가졌지만 실용적인 태도를 가진 키가 큰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좋아요, 알렉상드르. 그녀가 책상 위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갑작스러운 소개는 최선의 접근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너무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소개한다면 한국 요리를 감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두부와 선생님은 이것을 고려했어요. 어떤 제안을 하시나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식당에 가져오는 대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요. 우리는 한국의 지리, 역사, 문화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 다음 한국 음식을 한 번에 하나씩 소개하고 재료를 설명하며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할 겁니다. 음식은 단지 맛이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이해에 관한 것이죠. 아이들이 요리 뒤에 있는 이야기를 배우면 그들은 두려워하기보다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두부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 달 동안 당신의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잘 진행된다면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그녀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식당 사건은 어려웠지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빠르게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 없었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친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에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첫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호떡, 갈색 설탕과 계피로 채워진 한국식 팬케이크죠. 아이들은 달콤한 것을 좋아했고 이 팬케이크는 프랑스의 크레페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짭짤한 음식, 채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던 악명 높은 말린 멸치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 계획을 방해하며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에서 김 여사가 전화했습니다. 내 고집 센 프랑스 요리사는 어때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아직도 파리지앵들에게 우리 김치에 대해 가르치고 있나요? 저는 그녀에게 식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동정을 기대했어요. 대신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인 친구가 방문했어요. 내가 김치를 권했더니 그녀는 오래된 양말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이제 그녀는 매달 직접 김치를 담가요.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알렉상드르. 한국 음식은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슬로우 푸드죠. 발효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프랑스의 한국 음식 문화를 가져오려는 저의 임무는 한 번의 작은 걸음씩 계속될 것입니다. 식당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큰 캐리어를 가지고 국제학교로 돌아왔어요. 그 안에는 제 첫 번째 한국 음식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가 들어있었죠. 학교의 요리 실습실에서 모든 것을 꺼내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은 제 새로운 접근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교실 시계는 오전 9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5분 후면 25명의 4학년 학생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점심에서 벌레를 외쳤던 소년 루카스도 포함해서요. 두부와 교장 선생님이 제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설치한 다채로운 전시물을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그녀는 제가 만든 한국지도 전통시장 사진 발효 과정,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교육용 포스터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맥락이 필요해요. 저는 시연 테이블에 작은 재료 그릇들을 배치하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정확히 오전 10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마틴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 시연 테이블을 향해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자에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저는 즉시 루카스를 알아보았어요. 그는 뒷줄에 앉아 가슴에 팔을 접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뒤퐁입니다. 저는 한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예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음식에 대해 배우고 함께 맛있는 것을 만들 거예요. 25명의 눈이 호기심에서 지루함, 의심에 이르는 다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앞줄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벌레를 먹는 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마틴 선생님이 개입하려고 했지만 저는 제가 대답하겠다는 의미로 손을 들었어요. 아니요, 한국 요리에서는 벌레를 먹지 않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채소, 쌀, 고기, 해산물로 만든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이 프랑스에서 먹는데 익숙한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벌레는 아니에요. 저는 가져온 큰 세계 지도로 돌아서서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여기 있어요. 프랑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은 이 지역에서 자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풍경, 산, 해안, 농경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신선한 채소, 생선, 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는 전통시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아이들은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은 단순히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몸을 위한 약이죠. 한국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든다고 믿어요. 그들은 모든 식사에 많은 채소, 발효식품, 균형 잡힌 맛을 사용합니다. 안경을 쓴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발효가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발효는 박테리아가 음식을 변형시키는 자연적인 과정이에요. 마술 같은 거죠. 박테리아는 설탕을 다른 맛으로 바꾸고 냉장고 없이도 음식을 보존해요. 저는 가져온 김치 항아리를 보여주었어요. 이 배추는 소금, 고추 그리고 다른 재료들과 함께 발효되었어요. 발효는 그것을 맛있게 만들고 우리의 소화를 돕는 좋은 박테리아를 만들어요. 제가 항아리를 열었을 때 몇몇 아이들은 강한 냄새에 코를 찡그렸지만 다른 아이들은 관심 있어 보였어요. 진전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김치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몇몇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더 달콤한 것으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호떡을 만들 건데 갈색 설탕, 계피, 그리고 견과류로 채워진 한국식 달콤한 팬케이크예요. 저는 준비된 재료가 담긴 그릇을 덮개를 열었어요. 계피 향이 방 안에 가득 찼고 몇몇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더 똑바로 앉는 것을 보았어요. 이 팬케이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특히 겨울에요. 상인들은 그릇에서 뜨거운 상태로 그것들을 팔고 사람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것을 먹어요. 제가 반죽을 섞고 각 단계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커지는 관심으로 지켜보았어요. 저는 팬케이크에 달콤한 혼합물을 채우고 그릇에 납작하게 누르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방 안에는 카라멜화되는 설탕과 계피 향이 가득 찼어요. 자, 누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나요? 저는 물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사람들까지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와서 각 아이들이 자신의 호떡을 채우고 요리하는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배치가 황금빛 갈색으로 변하면서 흥분이 고조되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뜨거운 팬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먹는 방법을 보여주며 너무 빨리 물면 달콤한 속이 입을 댈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팬케이크를 불어서 식히고 가장자리부터 작은 한 입씩 베어 먹어요. 저는 그 기술을 시연하며 설명했어요. 루카스의 팬케이크를 요리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의 친구들은 식당 사건 이후 그가 저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죠. 주걱으로 부드럽게 눌러야 해요. 저는 기술을 시연하며 지시했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속이 흘러나와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작업에 집중했어요. 그의 팬케이크가 황금빛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 그가 첫 입을 베어 물면서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인정했어요. 1시간이 끝날 무렵 모든 아이가 호떡을 만들고 먹었어요. 주방은 밀가루와 계피로 지저분했지만 방 안은 흥분된 대화로 웅성거렸죠.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팬케이크를 비교하고 다음에 시도해볼 속 재료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한국 음식에 대해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틴 선생님이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저에게 다가왔어요. 놀라웠어요. 뒤퐁 선생님,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들이 수업에 이렇게 열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수업 끝을 관찰하기 위해 돌아온 두부와 선생님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수업은 언제 돌아오나요? 안도감과 기쁨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지만 성공적인 시작이었죠. 아이들이 나가면서 몇몇은 손을 흔들며 안녕히 가세요, 알렉산드르 셰프님. 이라고 외쳤어요. 마지막 줄에 있던 루카스는 제 테이블 옆에서 잠시 멈췄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그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는 김밥을 만들 거예요. 채소와 고기로 채워진 밥놀이죠. 프랑스 롤드 샌드위치처럼 생겼지만 빵 대신 밥을 사용해요. 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는 결정했고 그런 다음 그부들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갔어요. 저는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은 몇 주 전보다 더 가벼워졌어요. 김 여사가 맞았어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마치 음식 자체가 맛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오늘은 단지 첫 번째 작은 걸음이었지만 중요한 걸음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었죠. 창밖으로 저는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몇몇은 다른 반 친구들에게 팬케이크 뒤집는 동작을 흉내내고 있었죠.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이제 그것들이 자라날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다음 2달 동안 국제학교에서 제 한국 음식 수업은 매주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채로운 채소로 채워진 김밥을 만들었죠. 참기름으로 윤기가 나는 잡채, 고구마 국수를 준비했고요. 심지어 떡볶이도 시도했는데 달콤하고 매운 소스에 있는 쫄깃한 떡이 몇몇 아이들의 눈을 기쁨으로 촉촉하게 만들었어요. 매주 학생들은 더 모험적이 되어갔어요. 그들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했죠. 재료에 한국 이름을 적기 위해 노트를 가져왔고요. 한때 저의 가장 큰 회의론자였던 루카스조차도 이제는 매 수업마다 앞줄에 앉았어요. 한 목요일 오후에 양배추와 당근을 사용하여 간단한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후 정리하고 있을 때 두부와 선생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며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뒤퐁 선생님, 학교가 3주 후에 연례 국제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모든 나라의 학부모들이 지역 사회와 공유할 전통 요리를 가져올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제 마음은 이 기회에 가슴이 뛰었지만 의심이 빠르게 뒤따랐어요. 국제음식 페스티벌은 학교의 연중 가장 큰 행사였죠. 수백 명의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석할 거예요. 제 학생들과 제가 한국 요리를 대표한다면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릴 거예요. 만약 학부모들이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거부한다면 어떡하죠? 실제 관객 앞에서 아이들이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떡하죠? 부스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을 고려하며 물었어요. 전체 테이블이요, 두부와 선생님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음식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프로그램의 멋진 정점이 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했어요. 멸치를 벌레라고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각각의 새로운 한국 요리를 열심히 기다리는 것까지 그들의 여정은 제 자신의 발견 경로를 반영했죠. 그들은 배운 것을 공유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수락합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메뉴를 계획하며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반에게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죠. 흥분 대신 저는 많은 얼굴에서 불확실성을 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음식을 좋아할까요? 소피라는 소녀가 물었어요. 제 어머니는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다른 학생이 걱정했어요. 루카스가 손을 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프랑스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해요. 한국 요리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우려는 제 자신의 숨겨진 두려움을 반영했어요. 교실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지역 사회가 그만큼 수용적일까요? 저는 인내에 대한 김 여사의 말을 기억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걱정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제 점심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하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보세요.
김치를 만들고 떡볶이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에게 한국 음식이 맛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다음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했어요. 아이들은 발효의 건강상 이점을 설명하는 연습을 했죠. 그들은 우리가 선보일 각 요리의 이름과 재료를 암기했어요. 우리는 한반도와 중요한 문화적 상징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포스터를 디자인했죠. 각 학생은 자신의 장점에 기반한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요. 축제 3일 전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반의 절반이 계절성 독감에 걸렸죠. 학교 간호사는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어요. 저는 반쯤 빈 교실을 바라보며 제 신중하게 계획된 임무가 이제 완료가 불가능해진 것을 깨달았죠. 우리의 참여를 취소해야 할까요? 마틴 선생님이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남은 학생들이 절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했죠. 지금 취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한국 음식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적응할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맡을 거고 제가 요리를 담당할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음 이틀 동안 우리는 2배로 일했어요. 건강한 학생들은 발표 연습을 위해 방과 후에 남았죠. 저는 축제 당일에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데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학부모들은 운송과 설치를 돕기 위해 자원했죠. 심지어 학교 관리인도 우리 교실에서 나오는 맛있는 향기에 호기심을 갖고 도움을 제공했어요. 축제 아침은 맑은 하늘과 온화한 봄 기온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최종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6시에 학교에 도착했죠. 놀랍게도 루카스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이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우러 일찍 왔어요. 그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제 집 주방은 한국 음식 준비 시설로 변했었죠. 모든 용기에 라벨이 붙었고 모든 재료가 계량되었어요. 우리는 제 작은 차로 모든 것을 학교로 운반했고 모든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3번의 운반을 했어요. 9시까지 우리 부스는 학교 안뜰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그것을 배치했죠. 한 구역은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시했고 다른 구역은 한국 요리의 건강상 이점을 보여줬으며 중앙 지역은 방문객들이 5가지 다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음식 스테이션을 특징으로 했어요. 학생들은 제가 그들을 위해 만든 전통적인 한국풍의 앞치마를 입었는데 각각에는 그들의 이름과 작은 한국 국기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들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 번 더 연습하며 높이 서 있었죠. 10시에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가족들이 안뜰로 몰려들어 부스에서 부스로 이동하며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보았죠. 저는 첫 방문객들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오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보았어요. 이게 뭐죠? 한 노인이 잡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소피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어요. 이것은 잡채라고 하는 한국 요리로 고구마 국수, 채소, 그리고 약간의 고기로 만들어요. 국수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져서 밀가루보다 건강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 남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첫 입을 먹으며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올렸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가 외쳤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더 많은 방문객들이 그의 긍정적인 반응에 이끌려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각 요리를 설명하며 몇 주 동안 연습한 기술을 보여주었죠. 루카스는 어린 과학자의 전문 지식으로 발효를 설명하며 김치 스테이션을 담당했어요. 축제가 시작된 지 1시간 후 우리 테이블은 호기심 많은 손님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는 샘플을 계속 제공하며 재료와 요리 방법을 설명했죠. 일부 방문객들은 2번째 시식을 위해 돌아왔고 친구들에게 그들이 방금 발견한 음식을 시도해보라고 데려왔어요. 그때 저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제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이었던 학부모인 마린느가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 부스에 접근했죠. 그녀는 학부모 협회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의견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 아들이 집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한국 음식이군요. 그녀가 비판적인 눈으로 우리의 전시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침묵했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이것은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할 순간이었죠. 마린느는 우리 부스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이 요리에서 요리로 비판적으로 움직였어요. 아이들은 그녀를 긴장하게 지켜보았죠. 심지어 우리 테이블 주변의 방문객들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느끼며 조용해졌어요. 내 아들이 비빔밥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나요? 루카스가 빠르게 앞으로 나섰어요. 네, 부인. 비빔밥은 여기 있어요. 그는 어머니를 흰 쌀밥 위에 다채로운 채소가 배열된 섹션으로 안내했죠. 비빔밥은 한국어로 섞은 밥이라는 의미예요. 각 색상은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나타내요. 마린느가 작은 샘플 컵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녀는 채소의 배열, 중앙에 반짝이는 계란 노른자,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한 덩어리의 고추장을 살펴보았죠. 먹기 전에 모두 함께 섞어요. 루카스가 샘플 부분을 조심스럽게 저으며 시연했어요. 고추장은 선택사항이지만 맛을 더해줘요. 마린느는 한 입 베어 물고 생각에 잠겨 씹더니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한 입 더 먹었어요. 그녀의 엄격한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죠. 채소가 아주 신선하고 맛있네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참기름이 좋은 향을 주는군요. 이 작은 승인이 홍수문을 열었어요. 망설이고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이제 열심히 우리 부스에 접근했죠. 아이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요리를 설명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우리의 한국 음식 스테이션은 축제에서 가장 분주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오후가 진행됨에 따라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 음식을 시도한 방문객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요리에 대한 의견을 비교했죠. 우리 테이블 주변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맛의 발견으로 하나가 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죠. 축제가 거의 끝날 무렵 두부와 선생님이 중요한 손님과 함께 다가왔어요. 파리의 모든 국제학교의 교육감이었죠. 그들은 모든 부스를 방문했지만 우리 것을 마지막으로 왔어요. 뒤퐁 선생님, 두부와 선생님이 말했어요. 교육감이 당신의 한국 음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듣고 싶어 해요. 저는 우리의 여정을 설명했어요. 초기의 저항에서부터 학생들의 성장하는 열정까지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단지 요리뿐만 아니라 지리, 역사, 과학, 그리고 문화적 존중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공유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결론지었어요. 그들이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식을 넘어 확장되는 교훈이죠. 교육감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학교 전체에 이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해요. 음식은 문화적 이해를 구축하는 강력한 방법이죠. 당신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따뜻한 미소로 동의하며 이때 루카스가 공손하게 끼어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알렉산드르 셰프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김치 샘플이 부족해요. 저는 양해를 구하고 루카스를 따라 우리 서빙 구역으로 갔어요. 우리는 몇 주 동안의 연습 끝에 효율적으로 나란히 일하며 샘플 트레이를 빠르게 다시 채웠어요. 우리가 끝냈을 때 루카스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이제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실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우리 반에 오는 것을 그만두실 건가요?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이 아이들은 이 여정에서 저의 파트너가 되었죠. 그들은 초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지금 그들을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계속 너희 반을 가르칠 거야. 저는 약속했어요.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가 함께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내 첫 번째 학생들이었고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아. 루카스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 한국 디저트에 대해 가르쳐 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5시에 축제가 끝나고 있었어요. 우리 부스는 300명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서빙했죠. 단 하나의 요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김치도 완전히 다 떨어졌죠. 아이들은 얼굴은 피곤하지만 자랑스럽게 청소를 도왔어요. 제가 마지막 용기를 포장하고 있을 때 마린느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죠. 5명의 다른 학부모들이 그녀와 함께 서 있었어요. 뒤퐁 선생님, 그녀가 격식을 갖추어 시작했어요. 학부모 협회장으로서 저는 당신과 중요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요. 제 위가 조여들었어요. 오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학부모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마린느가 계속했어요. 주말에 가족들을 위한 정기적인 한국 요리 수업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 와서 이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직접 준비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으세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 한국 요리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새로운 맛을 감상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기쁨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이것은 제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희망했던 것 이상이었죠. 아이들이 한국 음식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영광이에요. 저는 감정으로 약간 불안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파리에 황혼이 내려앉을 때 저는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그날의 일들을 돌아보았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에서 김 여사가 전화했죠. 큰 축제는 어땠어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의 헌신, 방문객들의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요리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까지요. 당신은 다리를 놓았군요. 김 여사가 간단히 말했어요. 음식은 말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학교 식당에서의 충격과 당혹감의 순간으로 시작된 것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성장했죠.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항, 좌절,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끈기와 열정이 승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두부와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학교 이사회가 영구적인 한국 음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죠. 제 수업은 계속될 것이고 파리의 다른 학교들도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현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선반에 가지런히 정렬된 김치, 된장, 고추장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한때 낯설었던 재료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것들은 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고 저를 제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문화와 연결시켜 주었죠. 이제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제 부엌 테이블에는 한국 여행에서의 레시피와 메모로 가득 찬 제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새 페이지를 열고 다음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공유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찰 음식, 궁중 요리, 모든 지방의 지역 특산품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제 창문 밖으로 파리에는 봄이 완전히 꽃피고 있었어요. 벚꽃 나무들 몇 년 전에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우정의 상징으로 심어진 이 연한 분홍색 꽃으로 거리를 수놓았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과 개방성으로 만날 때 새롭고 놀라운 것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프랑스와 한국 문화 사이의 다리로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공유된 식사와 각 레시피, 그리고 이야기와 함께 다리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김 여사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을 알았어요. 수천 마일 떨어진 두 문화가 이제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연결되었어요. 저게 뭐예요? 벌레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은 하나의 오해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마음을 따스하게, 그리고 가슴 한켠에 잔잔한 기쁨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라났어요. 앞으로도 그 기억은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영양분이 되어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발효 음식이 전 세계에 알리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구촌 감동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